1933년 4월 5일 아침, 맨해튼의 한 변호사가 체이스 내셔널 은행, 체이스 내셔널 뱅크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의 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직접 그곳에 금을 예치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컷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체이스 측은 거절했습니다. 정부는 그를 기소했습니다. 그의 금은 결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전체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안에 자신의 재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단 하룻밤 사이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장면을 말입니다. 이제 90년이 지난 지금 옹호자들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압수할 수 없으며 동결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새로운 자산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널은 약속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 기록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자산 모두에 동일한 테스트를 적용해 보려 합니다. 네 번의 통화 붕괴가 우리에게 묻게 한 바로 그 테스트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어떤 것이 당신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줄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실제로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영상의 그 어떤 내용도 재정적 조언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채널은 역사적 기록을 검토합니다. 그 기록으로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스스로 조사하십시오. 투자를 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우리는 중개인이 아니라 역사학자입니다. 네 번의 통화 붕괴에서 얻은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의 화폐 가치 하락, 스페인의 은 홍수, 1970년대 달러 위기, 그리고 1933년 미국의 금 압수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든 진지한 가치 저장 수단이 통과해야 할 5가지 기준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역사적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1. 정부의 압수로부터 살아남는가? 테스트 2.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의 붕괴로부터 살아남는가? 테스트 3.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구매력을 유지하는가? 테스트 4.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 작동하는가? 테스트 와카나.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완전히 사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테스트를 통해 두 자산을 모두 검증할 것이며 선동이 아닌 증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1. 압수. 1933년 4월 5일.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행정명령 612회 서명했습니다. 금 압수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드릭 바버 캠벨이라는 맨해튼 변호사는 체이스 내셔널 은행에 26개의 금괴를 예치해 두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자 그는 체이스로 가서 자신의 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휴일 8분간의 대배심 세션 끝에 다음날 그를 기소했습니다. 하버드 법대 졸업생을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싶어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하는데 단 8분이 걸린 것입니다. 수석 검사는 나중에 2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될 젊은 연방검사보 토마스 듀이였습니다. 캠벨의 금은 결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금융 시스템 내에 보관된 금을 표적으로 삼을 때의 압수 방식입니다. 이제 집에서 시청 중인 관객들이 이미 던지고 있는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에 있지 않았던 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는 금 판매업자의 홍보 책자가 아닌 지금까지 쓰인 가장 엄격한 통화 역사서인 미국 통화사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에서 금을 소유한 미국인 중 실제로 금을 인도한 사람은 4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고 추정했습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가호호 수색도 없었고 주택급습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금만 가져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1933년의 첫 번째 역사적 교훈입니다. 금이 압수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보일 때만 압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압수해 왔습니다. 실크로드,
비트피넥스, 비트파이넥스, 해킹, 조지아주의 화장실 바닥 아래 팝콘통에 거액을 숨겼던 제임스 종 사례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그들이 코인을 확보한 방식은 암호화를 깬 것이 아니라 누군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키를 남겨두었거나 노트북을 열어두었거나 자금 경로가 이미 신원이 기록된 거래소로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호화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인간이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에서 금과 비트코인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프레데릭 캠벨의 금을 찾으려 했을 때는 물리적 장소이자 알려진 기관인 체이스 내셔널 은행을 급습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아무것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거래소, 결제 대행사, 즉 비트코인이 일반 경제와 만나는 지점들을 차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직접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이지만 비트코인을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이를 정확히 포착한 문구가 있습니다. 개인 키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코인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당신만이 알고 있는 개인 키가 담긴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된 셀프 커스터디, 셀프 커스터디. 비트코인은 암호학적으로 압수된 적이 없습니다. 은행에 보관된 금, 보이고 압수 가능함. 뒷마당에 묻힌 금, 보이지 않고 방치됨.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이고 압수 가능함. 키를 암기한 셀프 커스터디 비트코인. 보이지 않고 방치됨.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도구만 다를 뿐입니다. 두 자산 모두 동일한 조건 하에 테스트 1을 통과합니다. 즉 정부가 볼 수 있는 자산은 정부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둘 다 통과하거나 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2, 기관의 붕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4세기 초 로마의 소리두스 금화를 확립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150년 후에 멸망했습니다. 솔리두스는 그 후에도 거의 1000년 동안 계속 유통되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그것을 디나르라고 불렀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그것을 두차트로 모방했습니다. 동전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안의 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금은 작동하는데 정부도, 거래소도, 인터넷도, 정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역사상 가치가 0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어디에서도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기관의 붕괴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지 6주 후인 2008년 가을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최초로 채굴된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는 다음과 같은 신문 헤드라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직전. 비트코인은 바로 이 채널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기관 실패에 대한 해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사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기관의 붕괴로부터 살아남았는가 아니면 단지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뿐인가? 정직한 답변을 위해서는 그 주변에 세워진 기관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 2월 정점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을 처리했던 마운트곡스 MTCOX가 출금을 중단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채권자들의 비트코인이 사라졌습니다. 코린 버지스라는 런던의 개발자는 자신의 저축금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는 도쿄로 날아가 거래소의 시부야 사무실 박둔 속에서 마운트곡스, 우리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적힌 반지 표지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경찰이 중단시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운트곡스를 운영했던 마크 카펠레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즉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022년 11월 샘 뱅크먼 프리드의 거래소 FTX가 붕괴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는 붕괴 3개월 전 평생의 저축액을 FTX에 예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결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는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근저에 있는 수학적 원리는 온전합니다. 비트코인 역사상의 모든 재앙적인 실패는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세워진 인간 기관들의 실패였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잘못 운영된 거래소였습니다. 엔론 파산을 처리했던 존 제이 레이 3세 존 제이 레이 턴리에 따르면 FTX는 타인의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 기업 통제의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이 채널이 제작한 모든 대본을 관통하는 동일한 구분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종이, 금, 페이퍼 골과 같아서 그것을 보유한 기관의 사기와 실패에 영향을 받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상태의 비트코인은 묻어둔 금과 같아서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금은 무조건적으로 테스트 2를 통과합니다. 자산 자체는 붕괴할 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당신이 직접 키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조건부로 테스트 2를 통과합니다. 당신이 기관에 키를 맡기는 순간 당신은 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와 FTX가 증명했듯이 종이 비트코인은 기관이 무너지는 날 그 기관이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만큼의 가치만 가질 뿐입니다. 두 자산 모두 매우 다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테스트 3 수십 년 동안의 구매력. 1930년에 금이론스로는 고급 신사복 한 벌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금이론스로는 여전히 고급 신사복 한 벌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 판매업자의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경제학자 로이 자스트럼은 200년 동안의 1차 시장 데이터를 통해 금의 구매력을 추적했습니다. 그 비율이 완벽하게 일정하지는 않지만 근본 위제가 끝난 이후 파운드와 달러는 각각 구매력의 대다수를 잃었습니다. 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 옹호자들이 항상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980년에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때 모두가 금을 샀습니다. 그 후 가격은 폭락했고 거의 20년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은퇴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정점에서 금을 샀고 은퇴 시점에 그 돈이 필요했던 중장년층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이 그 시점부터 실제 구매력을 회복하는 데는 45년이 걸렸습니다. 금은 세대 간의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항상 20년 단위로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의미 있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은 기록된 금융 역사상에 그 어떤 자산보다 더 많이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기록된 금융 역사상에 거의 그 어떤 자산보다 더 격렬하게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차례에 걸쳐 가치의 4분의 3 이상을 잃었습니다.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완패였습니다. 첫 번째 대폭락 이후 비트코인은 끝났다, 죽었다며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 더 높게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 폭락 이후에도 다시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 더 높게 복귀했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폭락 이후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가 뒤따랐습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정직한 역사적 농어입니다.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비대칭적 회복입니다. 하지만 16년간의 데이터로는 대답할 수 없는 구매력 질문이 있습니다. 닉슨이 금창구를 폐쇄했을 때 금은 9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점 근처에서 사던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영구적인 상승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20년간의 하락이 이어졌고 회복 후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경심했습니다. 그 패턴은 지나고 나서야 이해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은 궤적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즉, 그 과정에서 격렬한 사이클을 겪으며 실시간으로 가격을 찾아가는 새로운 통화 자산일까요? 저를 포함해 가장 확신하는 사람들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금은 수세기에 걸쳐 테스트 3을 통과하지만 공포에 휩싸여 고점에서 매수할 경우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짧은 역사 동안 테스트 3을 통과하지만 16년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일 뿐이라는 경고가 따릅니다. 테스트 4, 거래 상대방 위험. 이 부분은 자산과 그 자산을 보유한 기관 사이의 구분이 논의의 핵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유한 물리적 금은 거래 상대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파산해서 금을 함께 가져갈 회사도 없습니다. 그것을 동결할 은행도 없습니다.
거래를 디지털 방식으로 취소할 정부도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개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금의 특징이 아니라 물리적 금의 정의 자체입니다. 하지만 종이 금 ETF, 금 증서, 은행이나 할당 계좌에 보관된 금은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금융 상품과 똑같은 거래 상대방 위험을 가집니다. 금 자체가 아니라 금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1933년의 교훈은 금이 압수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에 대한 종이 청구권이 압수되었고 종이 기록이 없는 물리적 금은 압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프레데릭 캠벨에게는 영수증이 있었고 정부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코인을 숨겼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는 거래 상대방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도 이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총 공급량은 코드에 기록된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전 세계 네트워크 대다수의 조율된 합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으며 네트워크는 이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해 왔습니다. 프로토콜은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침해 없이 16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종이금과 똑같은 거래 상대방 위험을 가집니다.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에 대한 청구권이었습니다. FTX도 비트코인에 대한 청구권이었습니다. 두 청구권 모두 영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는 독특한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접 키를 보유하여 스스로의 은행이 되었는데 그 개인 키를 잃어버린다면 비트코인은 영구적이고 회복 불가능하게 영원히 사라집니다. 전화할 금고 관리자도 복구 서비스도 암호화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앙 권위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이 분실된 비밀번호와 잊힌 키 뒤에 영구적으로 잠겨 아무도 깰 수 없고 아무도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수학적 장벽 뒤에 봉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테판 토마스라는 프로그래머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개인 키를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라이브는 내용물을 영구적으로 암호화하기 전까지 단 10번의 비밀번호 시도만 허용합니다. 그는 8번을 썼습니다. 이제 2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일 때 그 잠긴 드라이브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측면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남은 2번의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종이는 타버리고 금고는 침수될 수 있지만 금은 남습니다. 두 자산 모두 직접적인 셀프 커스터디 상태로 보유할 때만 테스트 세일을 통과합니다. 기관이 개입하는 순간 둘 다 실패합니다. 금은 수탁자가 있을 때 실패합니다. 비트코인은 수탁자가 있거나 키를 잃어버렸을 때 실패합니다. 테스트 싸움, 시스템 외부. 테스트 3가 당신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면 테스트 원트는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금은 기록된 역사상의 모든 인간 문명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예외 없이 금을 마주하고 그것이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회는 기록된 바 없습니다. 금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호학을 이해하거나 호환되는 장치를 소유한 거래 상대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7세기 세비야의 상인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무역업자는 손해 같은 것을 쥐고 설명 없이도 그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결코 필요로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바로 허가입니다. 수탁자로부터의 허가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다뤘습니다. 비트코인이 소비 가능한 무언가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법적, 규제적 환경으로부터의 허가입니다. 비트코인을 달러 경제와 연결하는 은행들이 운영되도록 허용되는지, 당시의 정부가 그 주변 인프라를 열어둘지 아니면 조용히 닫아버릴지 결정하는 환경 말입니다. 금은 기록된 역사상의 모든 문명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의 허가도, 앱도, 거래소도, 은행 계좌도 필요 없었습니다. 동전은 동전일 뿐입니다. 그 무게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거래가 합법적이고
그것을 사용할 인프라가 열려 있으며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험 없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마지막 조건은 미국 정부가 단 하나의 코인도 건드리지 않고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 연방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업계가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00이라 부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은행규제당국은 은행들의 비공식적인 지침을 보내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시그니처 은행, 시그니처 뱅크이 규제 당국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이었던 실버게이트, 즉 실버게이트는 같은 주에 붕괴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비트코인을 달러, 경제와 연결하던 진입로와 진출로가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여전히 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거나 식료품을 샀거나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할 간단한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코인은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키를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암호화가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배관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에게 닥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취약점입니다. 정전도 외국 정부도 아닙니다. 1933년에 행정명령 621필비총 2회 서명했던 바로 그 정부가 오늘날 어떤 은행이 어떤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단 하나의 코인도 압수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 정직함을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1983년에 금을 국경 너머로 옮기려 했던 미국인들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금으로 된 의미 있는 양의 자산은 무겁습니다. 감지 가능합니다. 세관 요원들은 금으로 된 거액의 돈을 운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금은 물리적이고 물리학은 협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비트코인의 해답은 실질적입니다. 12개의 단어를 외운 사람은 전 세계 어느 공항이든 어떤 세관 검사든 어떤 스캐너든 아무런 물리적 물체도 소지하지 않은 차에 통과할 수 있으며 반대편에서 기억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관 요원도 암기한 단어를 압수한 적은 없습니다. 금은 보관 측면에서 테스트 카운슬을 통과합니다. 그것은 천년의 증거와 함께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어떤 거래 상대방과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금은 이동 측면에서 테스트 후에 실패합니다. 거액의 자산을 국경 너머로 운반하려는 순간 물리학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게는 실제하며 압수의 위험도 실제합니다. 역사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비트코인은 이동 측면에서 테스트 와우를 통과합니다. 암기한 12개의 단어는 감지되지 않고 전 세계 어느 국경이든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정부가 그것을 소비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를 제거할 때 테스트 오브에 실패합니다. 무력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조용히 차단함으로써 말입니다. 코인은 남지만 효용은 사라집니다. 두 자산 모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각자 상대방이 실패하는 지점을 통과합니다. 문제는 어느 것이 통과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개인의 의견보다 더 가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기록적인 매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서방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을 때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정밀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보유액, 유가증권, 외환 채권이 키보드 입력 한 번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계좌는 그냥 작동을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에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온스도요. 어떤 외국 기관도 그것을 통제하지 않았고 어떤 키보드 입력도 거기에 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은 그 이후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동결된 디지털 준비금은 여전히 동결된 상태입니다. 외국 시스템에 보관된 디지털 자산은 정부의 조율된 조치에 의해 예고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관 중인 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세계금위원회 World Gold Council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앙은행의 거의 3분의 1이 내년 내에 금 보유고를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언급하고 면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021년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강제 수용, 정부 지원 지갑,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대통령의 도박이었습니다. 4년 후 대출 합의의 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압력을 받은 엘살바도르는 조용히 이를 철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에서 자발적 수용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실험은 한 번의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코인들로 구성된 전략적 비트코인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국제은행 규칙에 따라 금을 최상위 자본으로 보유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분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긴 시간 지평을 보며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이지 판결은 아닙니다. 역사가 아직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즉 해결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프레데릭 바버 캠벨은 자신의 금을 금고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종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스테판 토마스는 자신의 비트코인을 금고에 두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결국 같은 것일까요? 어떤 가치 저장 수단도 그것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시스템이나 사람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은 자신을 통제하려 했던 모든 제국, 모든 통화, 모든 정부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솔리두스는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수세기 동안 유통되었습니다. 금의 수학적 원리는 계속 작동하기 위해 역사로부터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어떤 자산군도 끝장냈을 폭락에서 살아남았고 그 모든 폭락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프로토콜은 침해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이 살아남은 것들, 즉 세계대전, 제국의 붕괴, 그리고 단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그것의 사적 소유를 범죄로 규정한 정부로부터는 아직 살아남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933년의 정부는 눈에 보인다면 당신의 금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2026년의 정부는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소비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를 조용히 제거할 수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두 자산 모두 동일한 취약점의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에게는 가시성이고 비트코인에게는 허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은 추상적으로 어떤 자산이 더 안전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애 동안 어떤 위협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무게가 나가는 것을 가지러 오는 정부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은행들을 압박해 특정 산업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자산은 온전하되 소비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부입니까? 역사는 두 가지 사례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석이 자산의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